두 번째 크립토 이슈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파이 시장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관련한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김지훈 붐코 커뮤니케이션 CS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셀프 커스터디의 대표 프로젝트인 메타마스크에서 IP 주소를 수집한다고 합니다. 그 배경이 뭔가요? 지금 현재 메타마스크의 경우에는 이더리움이나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폴리곤이나 EVM 호환되는 체인들에 가장 자주 쓰는 셀프 커스터디 지갑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한 달에 2,100만 명 정도의 유저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암호화폐 지갑이 가장 대중적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메타마스크 측에서 지금 개인정보 관련돼 갖고 11월 23일자로 개인정보 정책을 변경을 하면서 메타마스크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IP 주소와 이더리움 지갑 주소를 같이 수집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게 좀 약간 좀 불친절할 수 있는 표현들이 있어서 한번 네. 짚고 가자고 하면 셀프 네. 커스터디 지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비밀번호, 개인 키를 사용자가 스스로 관리하는 네, 맞습니다. 그런 지갑이죠. 셀프 커스터디 지갑이라는 것은 영어에서 좀 어렵긴 한데 네. 직접 관리한다라고 음. 생각하는 지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직접 관리라는 거는 거래소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자금을 거래소에 맡기는 그런 현상인데 그렇죠. 네. 셀프 커스터디, 즉 직접 관리하는 지갑은 자기가 직접 자금을 관리하는 용도의 지갑을 뜻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메타마스크라는 그런 지갑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이제 많이 사용되는 지갑 중에 하나죠.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근데 이곳에서 11월 23일에 주요 네. 정책 변경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 지갑 사용자들의 IP 주소와 이더리움 지갑 주소를 수집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정확하게는 메타마스크의 모회사인 컨센서스에서는 수집되는 데이터를 제휴사에 제공하거나 아니면 자금 세탁 방지 요청이 있을 때 네. 이때 그 준수 사항들, 요구 사항들을 준수하기 위해서 정부기관의 요구에 응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밝혔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이 거래소 사용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제 돈을 누구한테 보내게 되면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사람한테 돈을 얼만큼 몇 시 몇 분에 보냈는지를 다 확인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런 이제 요구가 사실은 이제 셀프 커스터디 지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업체에서 제공하는 지갑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디파이 영역에서도 이런 요구가 이제 규제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준비한다 뭐 이런 차원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런 차원의 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현재 네. 컨센서스 쪽에서는 기본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네. 이렇게 수집한다라는 그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업계 측에서는 이런 움직임 자체에 미리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메타마스크를 사용하는 유저 입장에서는 사용을 할 때마다 자신의 IP와 지갑 주소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노출이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업계에서는 어떤 얘기가 주로 나오고 있나요? 지금 업계 자체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반응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네. 즉 이 웹3의 기본 자체가 네. 유저와 유저의 데이터가 제품이 되지 않는, 유저가 직접 제품이 되지 않는 게 기본 정신인데 네. 현재 이제 웹3와 정부 규제 간의 현실화 차이에서 약간의 그 차이점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유저가 상품이 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네. 그 얘기는 이제 유저의 정보를 굳이 필요 없는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죠. 네, 맞습니다. 네. 기존의 서비스들은 이제 유저의 정보를 수집을 해서 광고에 광고에 팔든지. 타겟팅을 네. 한다든지 이런 정도로 사용하는데 네. 이제 웹3의 경우에는 이 유저가 데이터가 되고 상품이 되지 않는 그런 정신에 사실은 반대 입장을 취하게 되는 그런 조치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메타마스크를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 기록이 되는 건가요? 거래를 하게 되면? 실제로 지금 메타마스크를 그대로 사용하시면은 네. 메타마스크에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RPC라는 게 있습니다. 아, RPC. 이게 네. 프로토콜인데 중간에서 작업을 해서 이 정보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네. 메타마스크에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RPC가 있습니다. 이 RPC를 그대로 두시고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는 메타마스크를 이용해서 네. 그 웹3를 이용하게 되시면은 인터넷 주소와
그리고 그 이더리움 주소가 같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앱 같은 걸 스마트폰 앱 같은 걸 사용하다 보면 이제 고급 사용자 설정 뭐 이런 설정이 있는데 메타마스크에도 그런 부분이 있고 들어가면 RPC라는 걸 바꿀 수 있게 되어 있나 보죠? RPC라는 거는 이제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바꿀 네. 수 있도록 조정이 가능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그 메타마스크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RPC 외에 네. 자기 자신만의 RPC나 자기 다른 종류의 RPC를 입력해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메타마스크에서 개인 정보를 더 이상 취합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아, 이게 좀 복잡하네요. 어쨌든 그 개인 정보를 가져가는 걸 원치 않을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설정에 들어가서 RPC라는 것을 이제 변경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사실 제가 보기에는 사용자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업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 기본적으로는 현재 그 웹3에서는 네. 그 금융 정보와 네. 위치, 즉 개인 정보의 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즉 그 말인즉슨 제가 어디서 그 누구한테 자금을 보냈을 때 네. 그 자금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는 블록체인 상에서 보이지만은 네. 누가 보내고 그렇죠. 누구에게 보낸지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지갑 소유주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IP 주소의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은 IP는 누가 어디에 있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인터넷의 개인 전화번호와 비슷한 거기 때문에 네. 이게 결합이 되면서 실제로 자금의 움직임과 사용자가 겹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자가 변경을 할 수 있지만은 네. 이 정보도 알고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 이 정보를 그렇죠. 모르는 일반 사용자들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쓰는 지갑이 메타마스크니 이거를 사용해서 내가 이제 메타마스크 웹3를 이용해야겠다를 하면서 결국은 개인 정보와 자금의 흐름 자체가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 이 사실 이제 이 조치를 이번에 변경해서 발표한 컨센시스라는 회사가 메타마스크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네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뭐 지금 RPC 얘기를 하셨지만 RPC 제공하는 또 업체들도 다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그런 개인정보 이제 수집을 하지 않지만 나중에 규제가 가시화되고 실제로 도입이 되게 되면 그때는 또 그들도 나도 개인정보를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는 메타마스크 사용자들이 전부 다 이제 자기가 누군지를 강제로 밝혀지게 되는 그런 꼴이기 때문에 지금 반발이 좀 심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메타마스크라는 지갑은 사실 이제 뭐 저도 잘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네. 많은 분들이 잘 쓰고 있고 이 셀프 커스터디 지갑 중에서는 그래도 UI가 굉장히 괜찮아서 사용하기에 편리한 지갑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지갑을 바꿔야 되는 상황인가요? 이 대안이 있는 문제인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그 메타마스크의 대안으로서는 그 메타마스크뿐만 아니라 네. 다른 종류의 지갑들도 현재 셀프 커스터디, 즉 자기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지갑들이 존재합니다. 네. 그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중앙화 거래소에서도 직접 만들어내서 있는 지갑들이 있고 네. 미국의 코인베이스의 경우에도 넌 커스터디얼 지갑을 발표를 해서 사용 중에 있고 그리고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경우에도 2018년도에 인수한 트러스트 월렛이라는 지갑이 예를 들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꼭 메타마스크 말고도 여러 가지 대안이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상황이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네, 또 뿐만 아니라 탈중앙화 거래소인 유니스왑도 또한 유저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그 우연찮게도 메타마스크에 대한 소식이 같이 나오면서 네. 유니스왑이 탈중앙화 거래소 중에서 가장 큰 곳인데 네. 여기서도 유저 데이터를 수집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업계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유니스왑의 경우에는 메타마스크와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네. 이 결이 다른 게 유니스왑도 제 개인정보를 수집하긴 하지만은 네. 우선 기본적으로 접근 가능한 데이터만 수집을 하고 네.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는 수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음. 이제 정보는 브라우저를 어떤 걸 이용하느냐 아니면은 아이폰을 이용하느냐 안드로이드 이용하느냐 등의 네. 그런 정보를 취합해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해서 이게 메타마스크의 데이터 수집 즉 개인정보가 직접 보이는 그런
그 상태와는 약간 다릅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수집하는 정보가 제가 알기로는 어떤 이렇게 브라우저가 네. 뭔지 그리고 이제 기기 정보, 음. 기기 정보라고 하면 보통 이제 핸드폰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단말기의 고유 그 넘버가 있잖아요. 네네, 예, 맞습니다. 그걸 수집하는 걸까요? 예, 그런 정보들이 실제로 우리가 일반 인터넷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수집이 같이 되는 정보입니다. 즉 아, 구글 애널리틱스라든지 이제 네. 회사들에서 사용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PC를 많이 사용하는지, 모바일을 많이 사용하는지, 아니면은 어떤 종류의 기기를 사용하는지, 네.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지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쪽에 맞게 서비스를 맞춰가는 것이 이제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궁금해지는 것이 네. 지금 이제 유니스왑 같은 경우는 결이 약간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하면 IP 주소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프로그램 같은 데 넣고 IP 주소 딱 넣고 엔터 누르면 어딘지가 나오잖아요. 위치가 네, 대략적으로. 근데 기기 정보 같은 경우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기 정보의 경우에는 이제 개인 정보를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즉 네. 어떤 사람이 아이폰의 특정 모델이나 안드로이드의 특정 모델을 사용해서 브라우저의 어떤 버전을 사용한다고 해서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저라고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없는 이유가 네. 똑같은 조건에서 비슷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메타마스크 같은 경우, 메타마스크하고 유니스왑 두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메타마스크 같은 경우는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고, 유니스왑 맞습니다. 같은 경우는 좀 덜하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웹3 시대의 개인정보 정책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우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탈중앙화 프로토콜의 경우에는 디파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여전히 개인정보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자산과 자금이 이동되면서 음. 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메타마스크가 그 정보를 모아서 잘 보관하고 있다라고 치더라도 네. 이 보관되는 과정에서 해킹이라든지 네. 이 정보에 대한 해킹이 나타나게 되면은 내 개인 정보가 해킹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 정보와 더불어 내가 자산이나 자금을 이동하고 어떤 식으로 사용해서 얼만큼 있는지까지 보이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한 해킹의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토네이도 캐시와 같은 서비스 자체를 제재를 하면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RPC 노드들이 운영하는 이제 회사들도 미국의 말을 안 들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그들도 토네이도 캐시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결국은 차단을 했었는데 네. 이것은 그 입김 자체가 무시할 수 없어서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디파이의 제재는 지금 토네이도 캐시와 같은 스마트 컨트랙을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닌 프론트 엔드, 즉 우리가 보이는 뒤쪽에 있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가 아닌 앞쪽에서 보이는 이 서비스에 대한 제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 자체는 운영자의 앞쪽은 운영자가 꼭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보이는 뭐 유니스왑이 됐든 메타마스크가 됐든 이거를 사용하는 그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운영 체계는 있는데 그 뒤에 있는 스마트 컨트랙 자체는 블록체인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운영자 자체도 건들기 쉽지 않은 그런 그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블록체인의 자립성과 탈중앙성을 위협을 할 수 있는 그 제재들의 경우에는 프론트 쪽에다가 집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디파이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프론트에 집중을 한다고 하면 이제 말씀하셨던 토네이도 캐시 같은 사례가 될 텐데요. 그때도 토네이도 캐시 자체를 못 쓰게 하긴 했지만 그 메시지를 그러니까 수신받은 곳이 대부분 인퓨라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나오는 뭐 컨센시스라든지 이런 기업 단위였잖아요. 네네. 그럼 결국 결과적으로는 같은 결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약간 개념이 다른 게 네. 이번에 토네이도 캐시의 제재가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사실은 이제 노드가 움직이긴 했지만은 네. RPC 노드가 움직이긴 했지만은 그 뒷단에서는 스마트 컨트랙 자체를 제재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즉 블록체인 위에 있는 아무도 건들 수 없는 프로그램을 제재를 한 건데 이거 쓰지 마. 이거 쓰지 마라는 네. 형태가 된 거죠.
하지만은 이제 블록체인 자체에 대한 것을 일부 쓰지 말을 하게 되면 이 탈중앙성을 해치게 되지만은 예를 들어서 토네이도 캐시를 접근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가서 토네이도 캐시 접근하고 거기다가 이제 자금을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 홈페이지를 접근 자체를 막았을 경우에는 사실은 그 제재 자체가 효과적으로는 비슷할지언정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를 제재하지 않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토네이도 캐시처럼 어떤 블록체인 위에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쓰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해당 블록체인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될 수 있고 네. 예, 프론트 엔드를 콕 집어가지고 어떤 이제 가이드라인이나 규제를 제시하는 것은 사실 이제 이 프로그램, 이 프론트 엔드를 사용하지 않고 우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용자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히. 네, 알겠습니다. 뭐 아마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웹3가 이제 제가 좀 얄궂다고 느꼈던 부분이 뭐였냐면 사실 이제 국내에서는 이게 글로벌에서는 굉장히 큰 뉴스였거든요. 사실 트위터가 굉장히 떠들썩했던 뉴스인데 네, 맞습니다. 그에 비해서는 국내에서는 뭐 매체에서 잘 보도도 되지 않고 그리고 사실 뭐 크립토를 아주 오래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그렇게 문제점을 느끼고 있다기보다는 그 트위터에 있는 친구들이 하도 떠드니까 아 이런 게 있어라는 정도의 약간 그런 지금 좀 신기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내에는 약간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이 희박한 것이라서 이런 것인지 아니면은 뭐 이게 저희가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는 부분인지 좀 궁금합니다. 아마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것도 없잖아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해킹 이슈가 자주 터지면서 사실 내 개인 정보가 이미 그 자주 외부에 노출이 된 경험들을 한 번씩은 다 해보신 것들이 있어서 네. 실제로 내 개인 정보가 이렇게 해킹이 됐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게 있느냐를 아직 실감을 잘 못하는 이제 그런 현상 때문에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에는 뭐 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기가 지킬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해외에서는 이거에 대한 이슈를 더 크게 잡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네. 예, 이게 그러니까 제가 뭐 좀 약간 쉽게 이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 전자 지갑에는 암호화폐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암호화폐가 가령 뭐 한 50억 정도가 들어있다고 치자고요. 굉장히 많은 양의 암호화폐가 들어있는데 만약에 이런 어떤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IP 주소라든지 그리고 그 잔액 안에 있는 지갑의 잔액이라든지 이것들이 해킹을 당하게 되면 특정 위치에 있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갑 안에 50억 상당의 암호화폐가 있다라는 것을 해커가 알게 되는 그런 의미일까요? 네, 맞습니다. 즉 사실은 자산이나 은행에 자금이 얼마 있는지를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모르는데. 아무도 모르고 네. 외부에다가 알리고 있지도 않고 나 지금 은행에 어떤 은행에 얼만큼 있다라고 얘기하지도 않는데 만약에 그런 정보가 내가 모르는 사람이든 아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네. 얘기해서 너 얼마가 있는데 나한테 네. 얼마를 줘라를 시작해서 네. 이 자금에 대해서 추궁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고 이 자금에 대해서 나는 알리고 싶지 않은데 이 정보가 공개돼서 거기에 대해서 공경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네.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뭐 돈이 많진 않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섬찟한 기분이 드네요. 네, 저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자 오늘 디파이 시장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